하겠습니다. 나도 이거 궁금하다라고 하는 거에 좋아요 눌러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그렇게 좀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장 많은 이제 세 분이 궁금하다라고 공감해주신 질문 먼저 대표님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대신 읽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업에서 블록체인으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기업에서 블록체인을 도입하려면 뭔가 레퍼런스가 있어야 접근이 쉬운데 기업 입장에서 임원진 설득을 위해 도입을 위한 조건이 있다면 그런 아이디어 부탁드립니다.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대표님. 네, 사실 기업들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뭐 BBQ부터 시작해가지고 전혀 이쪽에 블록체인에 왜 관심을 있어는 뭐 LS 홈쇼핑까지도 블록체인 컨설팅을 상당히 많이 했는데 결국에 동일한 질문입니다. 이 시니어 레벨에서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해서 뭔가 사업을 진행하고 싶은데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할 때가 많이 있는 것들이죠. 왜 그러냐면은 일반적으로 기업에 지금 말씀하셨던 이 질문을 주셨던 기업의 기업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보통 중견기업들, 중소기업 이상, 중소기업도 마찬가지고요. 중소기업 이상의 본인의 기득권이나 본인의 수익을 보유한 그 직종, 이런 업종에서는 굳이 블록체인으로 리스크를 지지 않으려고 하시는 케이스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분명히 그 시니어 레벨에 있는 이런 담당자 분들께서는 우리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분명히 이 블록체인을 도입하지 않으면 우리가 뭔가 뒤처지는 느낌이고 블록체인을 도입했을 때 뭔가 이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역할들을 분명히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쉽게 말씀드려서 이겁니다. 임원진 설득을 위해서는요, 진짜 도입하시려는 블록체인 기술에 대해서 이거예요. 우리 은행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에 제일 강력한 금융이 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니어 레벨 경영진 단에 보고를 하실 때에는 사실 마케팅 효과 측면으로 잘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블록체인에 대한 이미 머릿속에는 디테일이 있으실 거예요. 블록체인으로 가게 되면 이런 A단계, B단계, C단계가 있으시다면은 C단계까지 보고를 하시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잘못된 걸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윤곽으로 블록체인이 우리 회사의 마케팅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라는 쪽으로 올려주시고요. 그 후에 이제 회사에서 그러면은 이제 그 시니어 레벨에 대해서도 블록체인에 대한 스터디가 계속 시작이 될 거예요. 시작이 되시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점점 더 데스트기 때 우리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수준에 가면 코인 쪽으로 나가봅시다. 아니면 블록체인 인증 쪽으로 나가봅시다. 이런 쪽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되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사실 이제 성공한 사례를 찾아보기도 힘들지만 사실은 실패한 사례들은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이제 워킹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기업에서 임원진 설득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너무 그들한테 강요할 생각을 하지 않으신다면 분명히 충분히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이게 제가 금융권을 설득한 사례가 있고요. 물류 유통 쪽을 설득한 사례가 다 사례가 좀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혹시 더 궁금하신 분들 있으면 따로 질문해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관련해서 아까 테이블에서 나왔던 질문에서 보안 기술임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은 물류 의료에서 어떻게 쓰이는 것인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는데 네네. 지금 필요하다면 얘기해줘라라고 파트를 얘기해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완전히는 아니어도 물류라는 단어가 나와 네네. 있기 때문에 네네. 지금 물류 측면에서 어떻게 설득하셨는지 같이 얘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류 같은 경우는 물류가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지금 되게 동네 택배도 물류고요. 해수부에서 사용하는 그것도 물류고 물류들이 상당히 많아요. 물류들이 상당히 많은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저희가 진행했던 것들은 이제 안동시라는 쪽하고 이제 원산지 추적 같은 것들을 했어요. 저희 쪽에서 또 핸드앤핸드라고 자연에서 발효하는 저희는 농산물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블록체인 농산물 회사가 있었다는 거 모르셨을 거예요. 저희는 조용히 추진하고 있던 회사였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안동에서 생산하는 이제 참마 진액 등은 생산 단계부터 아예 그냥 이 블록체인 기반으로 추적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몇 월 며칠자에 어떤 땅에서 어떻게 재배가 됐고 어떤 성분을 가지고 있고 자 이게 포장 단계에서 누가 포장을 했고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런 부분들을 딱 더하니까 일반적으로 이 브랜드 퀄리티를 상당히 높일 수가 있는 거예요. 소비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이게 땅속에서 어떻게 나왔고 어떻게 친환경으로 관리됐고 누구를 거쳐서 나한테 왔는지를 그렇게 이 웰빙 차원에서 받아들이는 게 상당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가고 있고요. 의료 같은 부분들, 의료나 아니면 헬스케어 쪽 부분들에서는 결국에 이겁니다. 의료에서 저희가 지금 계속 타진하고 있는 부분은 오히려 병무청 쪽이에요. 병무청 쪽에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사용 진단서들을 발급하게 되면 그 병사용 진단서를 기준으로
이제 어떤 행위들을 많이 하냐면 어떻게 되죠? 병역 판정을 내리죠. 예, 4급입니다. 공익근무입니다. 뭐 면제입니다. 또는 현역입니다. 근데 이 판정들이 되게 정성적이라는 부분들의 문제가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저희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지금 타진하고 있는 부분 덮어 씌워서 군의관한테 리스크를 주지 말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사형 진단서가 들어오면은 병역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몇 명의 군의관들이 컨센서스로 동의를 해주는 겁니다. 얘는 4급이 맞습니다. 5급이 맞습니다. 해서 명확하게 판정을 내릴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그런 판정들에 대한 이런 진료 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모두 블록체인 네트워크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사실 위조나 변조가 불가능하면서도 본인들이 원래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더 부각시킬 수 있는 쪽으로 저희가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밖에 같은 경우도 뭐 병원들끼리 전부 다른 시스템을 쓰죠. 뭐 서울대학교 병원, 뭐 연세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병원 전부 다른 시스템을 쓰는데, 거기서 환자 진료기록 시스템이나 이런 환자의 그 의무기록 사본이나 이런 부분들을 사실은 그 공유가 되면 되게 좋은 점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뭐 MRI나 엑스레이나 아니면 뭐 CT 등을 촬영했던 것들, 그리고 내 피검사 진료기록이나 이런 것들이 그 병원끼리 공유될 수 있을 만한 이런 블록체인 시스템, 그런 쪽으로 지금 저희 쪽에서 계속 타진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TV 연결이 이쪽이 끊어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화면을 통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이셔서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아요. 블록체인 기업을 취업하려면 갖춰야 할 역량이나 스킬이 무엇이 있을까요? 이 질문해 주신 분 개발자신가요? 아니면은 기획자신가요? 네, 잘 모르겠지만 개발자라면요 블록체인 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블록체인 개발자들이 가장 많은 회사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블록체인 어디서 뭘 배우고 오셔도 하나도 필요 없는 부분입니다. 다섯 그냥 저희 쓰레기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현업에 제 신입이 아무리 잘 나가는 신입도 취직을 하게 되면은 다시 처음부터 가르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오히려 블록체인 업체를 취직을 개발자분들이 하고 계신다면은 P2P 네트워크 한번 만들어 보고 싶죠. 저기 교보문고 가면은요 P2P 네트워크라고 치면은 여러분들 직접 한번 구현해 볼 수 있는 그 소스들이 있어요. 소스 책들이 있거든요. 그거 정도만 마스터하고 오시면은 블록체인 금방 따라 붙으실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 이제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할 때 두 가지 정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한 언어 구사, 예, 뭐 한국어, 영어, 뭐 이런 언어 구사, 아니면 또 내가 네트워크가 되게 뭐 풍부하다든지 이런 쪽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거고요. 그 밖에는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하려면 약간 풀스택 영역을 많이 갖춰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거냐면은 개발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개발을 못 하시더라도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런 일반적인 시나리오라든지 아키텍처는 머릿속에 가지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적어도 이게 블록체인이 뭔지, 내가 어떤 영역의 블록체인을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블록체인 접목이 좀 불가능한지 이런 부분들을 아신다면은 취업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저 질문에서 저는 블록체인 기업에 취업하려면 갖춰야 될 역량은 그냥 개발자가 아닌 분들은 네트워크가 상당히 많으신 분들이 상당히 용이하고, 왜냐하면 블록체인은 대부분 한 회사에서 진행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 컨소시엄을 맺어서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때문에 개발적 역량과 이런 마케팅적인 이런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괜찮으실 거고요. 다른 분들 같은 개발자 분들 같은 경우 적어도 피어투피어 네트워크를 한 번이라도 구성하고 오신 분들이 블록체인으로 오시기를 좀 환영해요. 요즘 보시면은 블록체인 업체 다 박살나고 있습니다. 그게 이유가 뭐냐면요. 저는 이제 대한민국 개발자들 다 존중하고 저 역시도 많이, 저는 개발자 중에는 아주 학급에 속하는 개발자지만, 일반적으로 우리나라가 블록체인 아까 보시면은 판매 단계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막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개발 조금 할 줄 아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규적인 이런 중앙화된 개발 과정에서 보면은 거의 3년차, 4년차 정도 개발자 급도 안 되는 분들이 블록체인 쪽을 먼저 들어오면서 마치 자신들이 알고 있는 알고리즘이나 아키텍처가 블록체인 전체 아키텍처인 것들처럼 사람들한테 현혹을 시켰어요. 근데 그거 오래가지 못하거든요. 왜냐면 지금은 이제 중견기업, 대기업, 전문 SI 기업들, 시니어 개발자들이 이쪽으로 포진이 되면서 그 알고리즘이나 잘못된 것들 다 박살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블록체인 쪽으로 딱 들어오실 때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적어도 블록체인이라는 게 네트워크의 가장 강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블록체인은 딱 두 가지 뭐냐면요, 파일 시스템이라는 거하고요, 네트워크의 강점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적어도 그 두 가지를 가장 손쉽게 하실 수 있는 게 피어투피어 네트워크, P2P 네트워크 정도 한번 예제로 구현해 보시고, 소스코드 안 보시고 외워서 한번 만들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비트코인 백서 한번 봐보세요. 그러면은 되게
나카모토 사토시가 진짜 잘 만들었구나. 얘가 만든 피어투피어 네트워크가 진짜 탈중화하구나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웬만한 블록체인 업체들 대기업을 포함해서 다 취직은 전혀 문제가 없지 않으실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기획이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좀 취업이 힘듭니다. 레퍼런스를 갖고 있지 않고서는요. 한 가지 또 쉽게 말씀드리면은 차라리 어떤 토큰 업체를 경유하셔서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을 한번 가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되게 다양한 방법들과 네네. 다양한 역량들을 안내를 해주셨는데요. 그 다음 질문 제가 대신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핀테크 플러스 블록체인의 방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대표님. 자, 잘 생각해 볼게요. 금융 안에 핀테크가 있는 거고요. 핀테크 아래 블록체인이 있는 겁니다. 근데 블록체인을 빼야 돼요. 블록체인은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암호화폐 영역에만 핀테크에 해당이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암호화폐 거래소들, 빗썸, 코비, 코인원 이거 블록체인 아닙니다. 블록체인이 아니고요. 이거 핀테크에 속하는 부분들이에요. 블록체인으로부터 나온 코인들이죠. 파생 상품들을 파생 어떻게 보면 이 산출물들을 거래를 하면서 수익을 올리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핀테크와 블록체인 방향은 이게 국가적인 방향에서 봤을 때는 핀테크의 발전 방향하고 블록체인의 암호화폐 방향은 동일하게 갈 겁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는 지금 이번에 G20 재무장관 회의에서 나왔지만 그 블록체인의 암호화폐가 가지는 그 경제적 파급 효과는 놀라울 정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자금 세탁이나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분명히 규제안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핀테크가 대한민국에서 상당히 규제가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핀테크가 발전한다면 블록체인의 암호화폐도 같이 발전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하게 봐주셔야 되고요. 근데 결국 여기에는 되게 중요한 부분이 억지로 블록체인을 삭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핀테크는 그냥 코인일 뿐입니다. 블록체인은 코인일 뿐이고요. 블록체인의 기술을 자꾸 핀테크에 자꾸 엮으시려고 하시면은요, 본인 스스로 되게 간극을 만들어내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버 배달의 민족과 같은 플랫폼이 기술의 가속화에 따라 상당한 부를 축적 중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의 발달은 이 양극화를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과연 이 해결 방법이 있을지, 부의 재분배는 현대사회에 반하는 행위라 어떤 식으로 공생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깊은 고민의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사실 공유경제협회 쪽에 있는 그 조상구 대표님이라고 계세요. 그 에어비앤비 같은 비슷한 걸 만들겠다고 제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 위홈이라는 프로젝트에 있어요. 위홈이라는 프로젝트 조상구 대표님이 저것 때문에 만드신 게 이제 위홈 프로젝트인데 그게 그거예요. 에어비앤비나 아니면 이런 공유경제 플랫폼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 공유경제를 실천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이 부를 나눠야 되는데 부는 오히려 더 집중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깰 수 있는 방법들이 거기서 근데 또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은 부를 분산화를 시키기도 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전 세계 다른 문화권 플랫폼이라는 걸 통해서 에어비앤비도 그렇고 우버도 그렇고요. 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서 중국 사람, 미국 사람, 한국 사람 여러 가지 문화권을 쓰고 있는데 그거를 각 문화권에 맞게 분배를 한다. 규제 이슈에 더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중앙화를 하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일 것 같은데 근데 이건 잘못된 방법이죠.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게 이제 토큰 경제들이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토큰이 존재를 하게 된다면 하나의 뭐 토큰 그게 비트코인인지 아마 누군가 만들어낸 토큰인지 모르겠으나 일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이 토큰을 하나 만들어서 뭐 좋은 숙소에는 보팅을 할 때도 사용을 하고 결제를 할 때도 사용하고 이런 방식으로 그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탈중앙화된 공유경제 플랫폼인 줄 알았던 그 플랫폼이 상당히 중앙화로 바꿔서 이제 기득권층을 장악하고 있다. 그럼 그걸 깰 방법이 아마 토큰 그 이코노미가 아닐까 그렇게 간단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3사를 비롯한 대기업도 블록체인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글로스터를 비롯한 국내 블록체인 전문 기업들의 경쟁력이나 대응책은 무엇인가요? 아니면 서로의 역할이 다르다고 보시나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그 통신 3사를 그러니까 블록체인 쪽에서는 딱 레이어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들이에요.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대기업들이 있고 또 SI 대기업들이 보통 블록체인을 미친 듯이 진출하고 있습니다. 삼성 SDS가 대표적이죠. LGCNS가 대표적이죠. 왜 그러냐면은 SI의 그 억울함을 탈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났거든요. 플랫폼이라는 비즈니스를 만나면서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이제 영역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공공 쪽에서도 그들이 손댈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보통 이제 블록체인 전문 기업이라고 하면 딱 한국에서 무조건 셋 중에 하나를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는 글로스퍼고, 하나는 아이콘루프, 또 하나는 블록코. 이 세 개의 회사를 놓고 항상 이렇게 그 세 개 회사들이 다 시험대에 오른다고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제 같은 해에 지금 전부 다 IPO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 회사가. 나머지 회사들도 되게 열심히 하겠지만요. 근데 이제 방향들이 거의 좀 처음에는 정말로 육탄전이었습니다. 우리가 뭘 하려고 그러면 쟤네들도 하겠대요. 뭐 했었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방향이 정해졌어요. 그 저희 글로스퍼 같은 경우는 지역 화폐 쪽으로 이제 화폐나 암호화폐 쪽을 접목시킨 사업 또는 이제 그 뭐 이 엔터프라이즈 플랫폼 쪽 사업으로 이렇게 쭉 가고 있고요. 뭐 아이콘 루프 같은 경우는 또 다른 인증 쪽이나 이런 쪽 서비스 가고 있고 이제 각각의 전문 특성 분야들이 생겼기 때문에 역할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되게 재밌는 게 대한민국의 블록체인 업체들이 500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렸을 때 대한민국에서 블록체인으로 나오는 1년 예산이 정부에서 조달되는 예산이 앞으로 뭐 기대하는 예산들 빼고 한 1년에 한 1,000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블록체인 그 예산이. 그러니까 500개 기업이 정부 예산만 보고 사업을 하기에는 1년에 2억도 분배가 안 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시면은 블록체인이 그 전 세계적으로 커지는 산업 확장 속도에 비례해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업체들이 너무나 현저하게 없기 때문에 아직도 지금은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져야 된다고 보고요. 서로 공정한 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 저희 글로스퍼 같은 경우도 살아남는 방법 중에 하나는요. 정부에서 주는 그 예산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면 돼요. 지자체에 가서 이번에 스마트시티 같은 경우도 이번에 48개 지자체 중에 6개가 선정이 됐는데 그 블록체인 경쟁이 아니었습니다. 스마트시티 쪽 경쟁권이었어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거기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 우리가 팔아야 되는 상품이 블록체인이잖아요. 스마트시티의 블록체인은 이렇게 팔면 더 장점이 됩니다라는 계속 그렇게 신시장을 개척한다면은 그게 아마 무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블록체인 회사는 우리나라에 현저하게 적다. 그리고 서로가 하는 역할은 아무리 같은 분야를 한다고 해도 주력 분야 나중에 디테일한 분야들은 틀려지기 때문에 아직은 좀 다 너무 이렇게 홀들이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네, 그 다음 질문은 말 그대로 본질을 여쭤보는 질문인데요.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은 결국 사용자 간의 공유라는 점이 있는 것인가요? 블록체인의 본질은 어떤 것이라고 설명해 주실지 궁금하다고 합니다. 네. 블록체인의 본질은 사용자 간의 공유가 있고 여러 가지 있어요. 뭐 탈중앙화다, 도덕적인 사회다, 다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하나의 이론에 입각한 얘기들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결국에는 집단의 동의를 어떻게 끌어내는가입니다. 결국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우리가 아무리 사용자 간의 공유라고 했는데 그런 공유된 사용자들은 그 토큰이나 그 기술을 인정을 하고 있냐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전 세계에서 그렇게 규제가 심하고 그렇게 지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비트코인이 결국에는 지금 현재 자산으로 인정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전 세계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보다 비트코인을 돈으로 보는 이런 커뮤니티들이 훨씬 더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블록체인의 기술은 저는 커뮤니티의 그 동의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죠. 뭐 제한평가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제한평가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제한평가 시스템은 그분들이 사용하실 수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내가 만들고 있는 내가 가고자 하는 블록체인 방향이라든지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그 창조하게 된 문화에 이해를 하고 그 참여를 해준 그 집단이 동의를 해준 집단이 어느 정도 되느냐가 결국 블록체인 기술의 본질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지금 많이 쓰고 있는 USB가 있잖아요. USB가 있는데 USB보다 훨씬 더 뛰어난 이동식 저장 장치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근데 우리 전 세계에서 표준은 뭐가 됐어요? USB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블록체인의 기술이 타입중앙화가 되고 컨센서스로 뭐 안전한 걸 만들 수 있다 하는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그러한 의미가 이 커뮤니티의 동의를 얼마나 많이 전 세계의 글로벌의 동의를 얼마나 많이 끌어낼 수 있을지가 그 기술의 본질에 그 의미를 좀 더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근데 글자가 안 보여서. 구체적인 대표님의 기술 이런 걸 여쭤보는 것 같은데요. 지하화폐나 이런 거는 자체 메인넷에서 서비스 제공하시는 건가요? 메인넷의 노드를 어떻게 구성이 되는 건가요? 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메인넷의 노드 구성은 뭐 허가받은 사항이 아니지만 프라이빗 네트워크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노원화폐 같은 경우 노원화폐에서 인가받은 몇몇의 장소들의 노드가 구축이 됐고요. 그리고 뭐 전라북도도 마찬가지고 광주도 마찬가지고 근데 지금 대한민국에서 진행되는 대부분의 공공 프로젝트들이
사실 노드 같은 건 어떻게 하냐면 이 노드의 개념은 다들 아실 거예요. 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불특정 장소에 이게 보관이 돼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또 하나 재미있는 중앙화된 기술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대한민국에서 관리되는 모든 지자체 사업들의 서버는 한 곳에 집중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적격성 심사를 받은 곳에 집중이 돼 있어야 돼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상 이제 원래는 뭐 어떤 그 지역 앞에 노드가 있으면은 저희가 다른 지역들은 지금 그렇게 구축을 하고 있으나 뭐 예를 들어서 뭐 15km 반경에 뭐 10곳에 배치를 한다. 이렇게 노드는 적어도 이렇게 배치가 돼 있어야 되는 게 정답이라면 지금 현재 현행성 현행법상 보안 여러 가지 법규상 이제 그 노드라고 하는 것들은 노드라고 하는 서버들은 이러한 규칙에 있어 어딘 특정 IDC에 보관이 돼야 된다. 여기까지를 저희가 따르고 있고요. 노드의 숫자 같은 경우는 뭐 5대에서 20대까지 되게 다양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여기서 저희 퍼블릭 네트워크에 이번에 다음 주 월요일 뉴스를 보시면 나올 거예요. 다음 주 월요일 제가 이번 주 금요일에 이디오피아 지역 카페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진출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지역 카페를 만들어주게 되는데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있는 지역 카페하고 그 통화 스위프트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거죠. 이디오피아 지역 카페하고 한국 지역 카페하고 뭐 분기별로 한 1,000만 원씩, 뭐 1억씩 이렇게 서로 교환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거기에 이제 저희 퍼블릭 네트워크에 그 코인이 들어가게 될 거라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때는 너무 명확하게 현저한 장점을 보여요. 그래서 1번 은행을 이용했을 때 일주일 걸리고 수수료 한 10%입니다. 2번 웨스턴 유니온이나 페이팔 이용했을 때 3일 걸리지만 수수료는 15%입니다. 3번 비트코인 이용했을 때 즉시 전송되고 수수료 없습니다. 이러한 강점으로 이제 각 지역대 간의 화폐들을 저희가 연계시킬 준비들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분류 의료는 아까 같이 말씀을 해주셔서 이제 넘어가는 걸로 할 거고요. 오늘 그 하시는 사업 이렇게 몇 가지 아까 강연 때도 소개를 해주셨었는데 대표님께서 진행하신 많은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이었다라고 평가하시는 사업이 어떤 것일까요? 제가 거의 대부분 했던 사업들은 정부가 진행했던 사업들이나 지자체가 진행했던 사업들이기 때문에 실패할 수도 없는 사업들입니다. 제가 그 며칠 전에 인도네시아나 베트남 그 서밋에서도 제가 발표를 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DF들 많이 만들지 말자는 겁니다. 제가 오늘은 블록체인 강연 자료라 되게 지루한 자료, 제가 코인 강연 자료가 따로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이더리움 DApp이 정확히 몇천 개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2,700개 정도가 나왔대요. 네. 근데 그 중에 이더리움 DApp들이 2,700개 정도가 나왔는데 그 중에 상위 10등, 그러니까 전체 이더리움 DApp 중에서 10등 안에 드는 DApp들의 하루 사용자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네. 전 세계 10위 안에 들 때 1,000명이 안 된대요. 네. 24시간 동안 1,000명이 안 되는 DApp이래요. 말도 안 되죠. 그거 망한 거잖아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요. DApp을 만드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실패하지 않는 DApp을 만들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이 DApp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이라든지 이 DApp을 책임질 수 있는 기관들이 많이 DApp들이 만들게 하는 게 저희 목표인 것 같고요. 또 가장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하면 지역 카페가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 노원 지역 카페 같은 경우는 상당히 도입 단계에 방해 잡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암호화폐 거래소 폐쇄론이 거론됐던 그 3일 뒤에 발표를 하니까 얼마나 방해하시는 분들이 많았겠어요. 발표 미뤄라, 뭐해라 하시는 분들 많은데 저희는 끝까지 밀어붙였고요. 근데 그 결과 작년에 지방선거라고 하죠. 지방선거의 모든 8대 도시 광역자치단체장들이 전부 다 메인 공약이 블록체인 기반의 지역 카페로 바꿨습니다. 한 달 전까지 욕하던 분들이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지금 말씀하셨던 HPA를 통해서 교통카드를 연계했던 사업들 이게 지금 해외에서는 상당히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고 세 번째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게임 쪽 사업들 이쪽 사업이 아마 무조건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분류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고 광주광역시랑 전라북도도 앞으로 성공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관심 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요, 대표님. 저 이 이후 질문 제가 이렇게 한번 마우스를 아예 이렇게 잠깐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장 이거는 꼭 대답을 하고 가야겠다 하시는 질문 2가지 정도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짧게 한번 가볼게요. 네. 비트코인 ETF 승인이 어떤 영향? 이게 저는 상관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미 비트코인은 주류 화폐로, 주류 통화로 분류가 됐고요. 이제는 주의식 그 공동성명에 나왔듯이 이제는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가치를 받는 기술이라는 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비트코인 ETF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코인의 등락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겠지만 대세에는 전혀 시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개발자분들이신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저희 같은 경우는 아예 스마트 컨트랙터화를 시켜가지고 모듈화를 전부 다 그러니까 저희는 이게 패키징을 시켜놔요. 그래서 전부 다 모듈 형태로 전부 다 바꿔놓습니다. 그러면 저희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업들 중에서 특정 모델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들만 이제 이걸 사용할 수 있게끔 저희가 만들어놓고요. 네, 익명성과 투명성이 대치되는 개념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뭐냐면 비트코인은 문재인 대통령이던 북한의 김정은이던 여기는 저던 무조건 비트코인을 사용하게 될 때 증거들이 남습니다. 예. 누구든지 평등한 시스템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지금 뭐냐면요. 대한민국의 김태원과 문재인 대통령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빗썸이나 코인원에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기록이 남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북한의 김정은이 사용하는 비트코인은 동일한 비트코인이지만 어떤 거래소, 그러니까 등록이 되지 않은 거래소에서 거래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익명성이 아직까지는 좀 남아있다는 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뒤에는 아마 교과서에서 배우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년 전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처음 나왔는데 그때는 모든 사람들이 비트코인으로 자금 세탁을 했대. 그러니까 그거는 한 진짜 몇 년 뒤에는 오히려 그 당시에 이제 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가 저 시대에 살아서 자금 세탁 좀 많이 했었어야 됐는데 뭐 이런 이렇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는 스토리가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요. 블록체인 기반으로 개인간 주식 대차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는데 뭐 그거죠. 이거는 요즘 STO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STO라고 많이 들어보셨는데 결국에는 STO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시면은 지금 여러분들 주식들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하고 있는 주식들을 진짜 종이로 거래하고 계신 분들 있으세요? 예. 없잖아요. 숫자로 거래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그 숫자를 어떤 걸로 대체할 것인가? 그러니까 그 플랫폼을 벗어나서 이게 범용성을 갖기 위해서 어떤 숫자로 대체할 것인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폐 기법으로 대입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그것들을 이제 허용해 줄 것인가 허용해 주지 않을 것인가에 대한 지금 이제 그 싸움이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작년은 ICO를 허용해 줄 것인가 아니었 거였다면은 올해는 전 세계가 지금 어떤 거냐면은 STO를 허용해 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근데 STO는 허용하고 있는 움직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게 이유가 어떤 거냐면은 STO를 한다는 목적으로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STO 방식으로 자신의 자산을 표시하는 것들은 허용을 해줍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허용이 된다면은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주식 대차 서비스나 이런 것들도 충분히 가능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당연한, 특별할 게 없다는 겁니다. 당연한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나루즈는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예. 플랫폼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에 대체를 한다면? 그쵸.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그러면은 거대 플랫폼 기업입니다. 카카오톡이 이제 좀 있으면 메인넷 출시가 되죠. 플랫폼 메인넷 출시가 되는데 그렇게 메인넷 출시되면 그 기존의 비슷한 비즈니스 모델은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게 카카오의 잘못일까요? 아니에요. 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한 그들의 잘못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셨던 이런 거대 플랫폼 기업들이 블록체인에 들어오게 됐을 때 소비자들은 아주 좋은 세상이 될 겁니다. 그런 기업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다면요. 근데 그 기업들과 경쟁력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독창적인 비즈니스 모델과 따라오지 못하는 이 비가역적인 이런 방향 전환들이 되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몇 시까지 하는 거죠? 9시까지인가요? 몇 시까지? 예. 그리고 글로벌 사회 전체를 포함하여 블록체인 비즈니스 중 가장 성공한 모델은 저는 블록체인 기술 쪽에서 아직 없다고 보고 있고요. 전혀 1도 없다고 보고 있고 블록체인 핀테크 아까 말씀드렸던 핀테크 쪽에서는 바이낸스라는 거래소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테더라는 본인들의 화폐를 발행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마 제가 장담하지만 가장 성공적인 모델이 될 겁니다. 모델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밖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블록체인 기술에서 확 성공을 했다라고 하는 모델은 없습니다. 굳이 있다면 이제 IBM 하이퍼레저 정도가 지금 블록체인 비즈니스의 성공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퍼블릭 프라이빗 컨소시엄 각각 효율적인 분야가 어떤 거냐면요. 퍼블릭 블록체인을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실 거예요. 퍼블릭 블록체인의 가장 효과적인 분야는 비트코인인데요. 이거 다른 말씀을 드리면은 불법 사이트들에는 천국과 같은 효과일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화 통제를 받으면 안 되는 분야들, 뭐 와레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토렌트라든지 이런 분야에는 퍼블릭이 상당히 솔직한 말씀이지만 퍼블릭이 그런 분야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고요.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 같은 경우는 사실은 법적인 규제 때문에 이 프라이빗이나 컨소시엄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모든 직종의 블록체인은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현재 직종의 블록체인을 아시는 게 분명히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분명히 훨씬 더 가산점을 많이 받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블록체인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따지면은 블록체인은 컴퓨터 전체가 아니고요. 그냥 하드디스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컴퓨터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가장 빠른 연산 처리 속도를 가지고 있는 CPU 되게 중요하잖아요. 예. 그리고 외관적인, 그리고 내가 게임을 하는데 연산을 많이 해줄 그래픽카드 중요하잖아요. 근데 아무리 잘났어도 어떻게 해요? 그 안에 저장할 수 있는 저장소가 없다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퍼포먼스를 극대화시킬 수가 없거든요. 블록체인은 그런 역할들이기 때문에 모든 IT 기술의 접목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가장 성공적인 비즈니스 블록체인이 발전한다면 모든 IT 기술에서 블록체인의 흔적은 찾아보실 수 없을 거예요. 그게 가장 성공적으로 접목됐다는 모델이라고 보고 싶습니다. 그 페이스북이 글로벌 코인의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미 우리는 애플이라든지 안드로이드를 통해서 그들의 결제 시스템, 포인트라고만 불렸던 그들의 그 화폐 경제 시스템에 우리 다 녹아들고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이제 거기다 암호화폐를 더해서 시작됐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가 딱 집중 관전해서 봐야 되는 포인트는 어떤 거냐면요. 지금까지는 국가 대 국가끼리 경제력을 가지고 싸웠던 부분이 이제는 플랫폼 기업들과 국가 간의, 플랫폼 기업들과 기업들 간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이 경쟁으로 이 시작되게 될 것이다. 그 전초전을 페이스북이 치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토큰 이코노미와 블록체인 결합시키죠. 이 결합시킬 필요가 없으시니까, 예, 토큰 이코노미 같은 경우는 제가 그렇지 않아도 오전에 회의가 토큰 이코노미였는데 토큰 이코노미는 되게 블록체인과 저는 상관이 없이 돌아갑니다. 오늘 오전에도 이제 제가 어떤 것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 설계는 토큰 이코노미 어떤 거냐면은 어떤 특정한 이벤트가 어떤 시점이 되면은 사람들은 토큰을 팔게 될 거고 그 파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그러니까 새로운 시장을 개척을 하든지 아니면 그 물량을 받아내기 위해서 어떠한 특정 이벤트를 발생시키는 행위들을 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토큰 이코노미를 쉽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혹시 백서를 준비하시는 분인지 모르겠죠. 저한테 따로 여기 주최 측에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전문가들을 좀 만나게 해드릴게요. 그분들 통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말씀드린 토큰 이코노미는 아마 제가 예상하건데 암호화폐 쪽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아마 생각하시는 쪽이라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말씀드릴 건 아닌 것 같아요. 스펙터 알고리즘 연구 잘하고 있고요. 저희가 하고 있는 연구인데 누가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 스펙터 같은 경우 저희가 지금 마지막으로 저희가 체크를 하고 있어요. 잘못된 부분들 몇 개가 있었고 제대로 된 부분들이 있어 체크를 하고 있고 아마 근데 저희가 지금 제일 하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정부 비영리 연구단체를 만들어서 거기 이름을 스펙터라는 연구단체를 세워서 이제 출발시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올 하반기에 또 되게 관심 갖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상 2개의 질문만 뽑아달라고 말씀드렸는데 질문이 너무 소중하셔갖고 대표님께서 이거 2개 질문이었나요? 네, 근데 빠르게 너무 앉아 계신 분들께는 너무나 감사한 상황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제 평소에는 훨씬 더 잘하는데 제가 사실 2주 정도 지금 계속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은 아침 9시부터 한 3개 정도의 강연을 끝내고 지금 이게 7번째 스케줄이거든요. 하다 보니까 입술이 계속 마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다음에 기회 되면 혹시 또 불러주시면 제가 그때는 더 화끈하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대표님께서 여러 분야의 사례 그리고 현황을 많이 나눠주셔서 기술, 마케팅, 비즈니스 관련된 다양한 질문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2부에 이어서 3부까지 고생해주신 대표님 정말 감사합니다.